같은 마을에 사는 도축업자 룽 씨가 전생에 자신을 죽였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거에 룽 씨가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돼지가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얘기네. 1996년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보리스카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고통을 느껴도 절대 울지 않았고요. 8개월 때부터는 옹알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문장으로 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기가 배고프면 울고, 그러니까 모든 의사표현은 우는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대신에 그냥 말부터 내뱉었다고? 그렇죠. 울지 배고프니까. 않고 배고파 이랬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더 소름인데? 물 줘. 배고파. 기적이! 애기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리스카가 3살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엔요. 아니, 보리스카, 너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보리스카가 우주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읽었답니다. 그러더니 태양계 행성의 이름뿐 아니라 위성과 은하들의 이름까지 줄줄이 읊었다는데요. 3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말이죠. 아니 이건 영재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약간 이거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에이, 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살이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는 외계어 같은 정체불명의 언어를 중얼거리더니 부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화성에서 왔어요. 보리스카의 말에 의하면요, 자신은 화성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목숨을 잃었고 이후에 이 지구에서 환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보리스카는 자신이 살던 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Ну, были похожи. Ну, How were they different? ну, они были больше, выше, Да. сильнее. Did you use energy? Вы спали? Плазменные батареи, Plasma. ионовые батареи. 저걸 아이가 지어낸다는 거는 조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나이가 했으면 당연히 뻥이죠. 우리 나이였으면 거의 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겠죠. 듣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저에게 한다는 거는 보리스카는 지구에서 일어날 큰 사건들도 예언했는데요. 2008년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칠 거예요. 무려 6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이 2008년 5월에 일어났었고요. 오 맞아. 난리 났잖아요 저 때. 진도가 엄청 셌죠. 맞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보리스카가 재앙을 예언했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카는 2011년도에도 큰 재난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2011년은 근처에 그 후쿠시마.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 네. 아시아 쪽을 많이 맞추네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했고요. 지진을 많이 해요. 뉴질랜드를 비롯해 일명 불의 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선대에서 잇따라 대지진이 발생했었죠. 이 모든 걸 보리스카가 예언했고요. 일치했습니다. 이 화성소년 보리스카.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요. 네. 언젠가부터 보리스카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러시아 비밀 첩보 기관이 보리스카를 감금했다. 원래 고향인 화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 수많은 추측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화성인에서 지구인으로 환생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지난 생까지 모두 기억하는 보리스카. 정말 환생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2018년 영국의 시골 노스데번에서 3살 배기 딸 로잘린을 키우던 엄마 레베카.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레베카는 딸 로잘린으로부터 아주 이상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친구가 생겼어요. 알렉스랑 틸리예요. 우린 같이 살아요. 근데 알렉스랑 틸리는 죽었대요. 가족들도 다요. 이 말을 듣고 엄마는 의아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럴 만도 한 게 뭐 다 죽었는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죽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 같은. 저 나이는 그럴 수 있지. 그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지? 누구한테 뭐 들은 건가? 자, 처음엔 엄마 레베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틸리, 나랑 인형놀이 할까? 알렉스가 아빠해. 로살리는 종종 정말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 마냥 대화를 하며 놀았는데요. 엄마는 정말 이 집에 유령이 있는 걸까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 딸 로잘린이 18개월 때 집 지하를 가리키며 양,
하얀 양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살던 집이 예전에 양을 키우던 농가 터에 지어진 거였다고 합니다. 아우 무서워. 근데 그 당시에는 엄마는 뭐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딸아이의 말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엄마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하고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 과거 이 지역의 인구조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집에 알렉산더, 그리고 마틸다라는 여성도 거주했던 게 맞습니다. 지금 레베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놀랍게도 1861년에 알렉산더 터너라는 소년이 살았고요. 1891년에는 마틸다라는 여성이 거주했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딸 로잘린이 말한 집에 같이 산다는 세 친구들이 약 150년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죽은 사람들, 즉 영혼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죠. 자, 그러니까 각자 다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던 집에서 산 사람과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도 무언가 혹은 누군가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요? 1997년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마을 스콜. 이 마을에 있는 한 저택의 지하실에 심령학자인 앨런 부부와 로빈 부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실에 있던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Manu, are you there? Emily? Yes. Hello, Manu. Thank you, Manu. 뭐야, 대답했어? We would like to ask the question of the appearance of your space. 뭐 누구야? 이렇게 대답을 해? 뭐야? 마누라고 그랬죠, 마누. 마누가 누구예요? 되게 옛날 이름이잖아. 마누가 사는 세계라니. 자, 이 영상은요. 1993년부터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된 죽은 자와 교신하는 일명 스콜 실험입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의 주인공인 마누는 이승과 다른 세계 사이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즉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쉽게 말하면 죽은 자와 교신하는 실험을 했고요. 성공까지 한 겁니다. 진짜? 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후세계 존재를 저렇게 뭐 연결을 해낸 거예요? 자, 스콜 연구팀에 의하면 수신기인 게르마늄 전자장치와 필름 카메라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영혼들과 교신을 해서요. 사후세계 존재인 마누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누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허공에다 갑자기 장신구나 메달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 그리고 사후세계 문지기 마누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영혼들의 요구대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진에 영혼들의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네? 저거 진짜 사람이잖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찍힌 거지? 그 영혼을 찍힌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찍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딱 들었을 때 야, 어머 정말 놀라워 이거보다는 약간 정말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스콜 연구팀은요. 실험을 할 때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 대학교의 전기공학과 교수와 영국 심령연구학회에 있는 교수 등을 실험에 초청을 했는데요. 이들이 보는 앞에서 라디오 내부의 부품도 제거하고 전원 코드도 뺀 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작동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소리. 즉, 교신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어우, 소름인데 약간. 자,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스콜 실험 결과는 속임수가 아니다라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실험 지금도 합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1998년 1월 실험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스콜 실험이 갑작스레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사악한 영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넘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스콜 실험 연구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자신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 빈 유리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빈 유리관에서 사악한 기운의 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연구팀은 제어 불가능한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결국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보면 어쨌거나 인간이 사는 세상도 있고 사후 세계도 있고 뭐 이런 게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죽은 자들과 교신하는 스콜 실험, 그들이 사는 사후 세계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1960년대부터 사후 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 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 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 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 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 세계, 그 문턱에 다니는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눈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작가분들이 이 무디 책을 보고 말이죠. 참고를 해서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된 증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 증언, 반가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하얀 터널을 지난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진짜? 혹은 하느님, 부처님 등 신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머머. 정말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붙이는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개별 증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전혀 그게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 현상들. 개별적으로 만난 한 150명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네? 자, 이것의 이름은 세네트입니다.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겨한 전통 보드게임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게임이 그냥 재미로만 한 게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사후 세계로 가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을 하면 사후 세계로 간다. 그렇죠. 거기서 이겨야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후 세계, 일명 두아트가 존재하며 육신이 죽은 뒤에는 두아트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망자의 혼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전에 태양신 라의 배를 타고 사후 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망자는 세네트로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태양신을 수호하는 메헨이라는 신과 세네트 게임을 해서 이겨야만 태양신의 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메헨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지면 두아트에서 영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뭐 사후세계 패스권 같은 그런 게임이네요. 그렇죠. 뭐 무조건 이겨야겠는데요. 사후세계에서 영생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세네트. 그래서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전에 세네트를 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세네트가 발견됐고요. 19왕조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의 무덤 속 벽화에는 홀로 세네트하는 왕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세네트가 인기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세계에도 좀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그럼요. 그 믿음과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네요. 이번엔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에 대해 좀 더 딥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의 상징과 같은 피라미드, 이집트 왕 파라오들은 역대 가장 크고 화려한 피라미드를 완성하라. 생전에 자신들의 왕궁보다 무덤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데 더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예로 이집트 제4왕조의 제2대 파라오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높이 146m에 총 면적 260만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 111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게 뭐 오죽하면 불가사이겠어요. 예. 그리고 무덤의 주인인 망자의 육신도 온전해야 사후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어 시신도 미라로 만든 것이죠. 사후세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현세에서 저렇게 피라미드, 미이라까지 만들어가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망자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위해 사후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한다고 했죠. 그때 여기서 꼭 만나야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 오시리스. 사후세계인 두아트의 왕 오시리스가 망자에게 영생의 자격이 있는지 생전의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망자의 심장을 추해달라. 망자가 생전에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면 망자의 심장이 추 반대쪽의 깃털보다 가볍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뒤 통과를 하면 망자는 부활해서 사후세계 천국인 아루에서 영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심판에서 생전에 죄가 많은 걸로 나오면 영생은커녕 혼이 소멸당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화 신과 함께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귀인이 되는 조건을 심사한 거네요. 육신이 죽은 뒤 다시 한번 운명을 결정하는 사후세계의 심판.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세는 사후세계의 삶을 결정짓는 여정이 아닐까요? 2003년 미국,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 나한테 누나가 또 있어요. 누나는 지금도 있잖아. 아니요, 누나는 한 명 더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난 그 누나가 얘기해 줬어요. 대체 이 소년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2003년 3월, 당시 4살이었던 소년 콜트는 급성 충수염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로 이송. 대수술을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3분간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콜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콜트는 엄마, 아빠, 나 천국에 다녀왔어요. 가족에게 자꾸만 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아들 콜튼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나도 보고 왔는걸요? 콜튼이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왔다는 말에 콜튼의 부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콜튼이 태어나기 전인 1998년 안타깝게도 콜튼의 엄마가 임신 초기에 유산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이 이야기를 콜튼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야, 그럼 유산된 아이가 천국에 있었고 걔를 만나고 온 거야? 콜튼에 따르면 자신과 똑 닮은 누나가 천국에서 콜튼을 보자마자 달려와 포근히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살 꼬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빠, 천국에서 팝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콜트는 증조부, 팝 할아버지까지 천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콜튼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서 콜튼의 아빠는 콜튼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콜튼의 아빠는 다시 팝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콜튼은 천국에서 본 팝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름이다. 뭐야? 자, 이후에 천국에서 죽은 가족들이 만난 소년, 콜튼의 천국 경험담은 대대적으로 이슈가 돼서요. 2010년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으로 발행돼 미국에서 무려 175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영화로까지 개봉돼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 후난성 화이화 지역의 외진 산골 마을 핑양샹. 소수민족인 동족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8살 소년 우모군은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던 중 엄마, 저 사람이 날 죽였어. 살려줘. 갑자기 이웃 남자 룽 씨를 보자마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부짖었는데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나를 죽였다는데 애는 살아있고. 이거 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편 결혼식장에서는요, 신랑 우춘이 한참 어려 보이는 스상런에게 다가가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이한 상황에 마을 주민들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을 겪은 이들은요, 일명 재생인으로 불리는 환생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재생인 핑양샹 마을에 사는 소년 우모군은요, 전 사실 전생에 돼지였어요. 자신이 전생에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였다는데요. 게다가 같은 마을에 사는 도축업자 룽 씨가 전생에 자신을 죽였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거에 룽 씨가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돼지가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얘기네. 그리고 아까 결혼식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 핑양샹 마을의 또 다른 재생인 스상런은 전생에 셴시라는 마을에 사는 24세 여성 야오잔이었다는데요. 전생에 아이들을 두고 먼저 눈을 감은 게 내 한이에요. 전생에 우춘이라는 아들과 우메이라는 딸을 두고 본인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환생을 한 뒤 전생이 자꾸 기억나서 11살 무렵 직접 셴시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정말 우춘과 우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고요. 심지어 남매의 모친은 지병으로 사망한 야오잔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로 환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소름 돋네, 이거. 스상런의 이야기를 들은 우춘 남매는 그녀를 엄마가 환생한 존재라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 우춘의 결혼식에 스상런이 엄마로서 참석도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왕래하며 가족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핑양샹 마을에는 본인이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생인들이 무려 1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묘한 얘기네요, 진짜. 110여 명, 와우. 환생인들의 마을, 핑양샹 마을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다 같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 중국사회과학원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최면 기법과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진실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어머.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어 핑양샹 마을은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마을로 불리고 있는데요. 왜 유독 이 마을에 환생자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핑양샹 마을에서 일어나는 수수께끼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2013년에 이어 2016년에 중국 산시성과 간수성에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여성 사체판에 판매한 일당 적발. 여성 2명 살해 팔아넘긴 남성 체포. 아, 뭐야. 시체를 왜 팔아요? 그걸 왜 팔아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 바로 중국 산시성, 광동성 등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풍습, 명혼 때문입니다. 명혼이란 미혼 남성이 세상을 떠나면 남성의 부모가 여성의 사체를 산 뒤에 두 남녀의 사체를 합장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혼을 하는 일부 지역 또 이 지역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미혼 남성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함께 묻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혼을 해서라도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묻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악령으로 변해서 가족들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믿기 때문에 여자 사체를 사서라도 꼭 명혼을 시키려는 거라는데요. 그러다 보니 암암리에 명혼을 위한 사체 가격이 치솟고 치솟아 2016년에는 15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서 중간 업자도 생겨나고 또 유족들 몰래 무덤에서 여성의 사체를 파내서 명혼의 신부로 팔아넘기는 밀거래나 심지어는 살아있는 여성을 살해한 뒤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발생한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 사후 세계에 있는 이들조차 결코 바라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중국 정부는 명혼으로 인한 시체 도굴, 시체 매매, 알선 등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면 시체 모독죄로 최고 유기징역 3년형을 선고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빗나간 풍습, 아니 악습, 명혼. 정말 명혼이 죽은 자들을 위한 걸까요? 남겨진 사람들의 이기심 아닐까요? 일본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땅, 헤이잔, 고야산과 함께 3대 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산, 오소레잔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저승과 가장 가깝다는 산 오소레잔. 아, 근데 저기 굉장히 기묘하게 생겼네요. 그죠? 오소레잔에 오르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 삼도천 위에 놓인 이 주황색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준다는 다이코바시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저승 세계로 통하게 되는데요. 좀 듣고 나니까 으스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저 다리 뭔가 영험해 보이는데. 남달라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지금부터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8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손꼽히는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은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극한의 고통을 받는 곳인데요. 황량한 돌무더기, 그리고 뿌옇게 피어오르는 유황연기. 정말 금방이라도 지옥 불구덩이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하네. 근데 여기 지형이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아, 저기 가기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에 가면요, 곳곳에 꽂혀 있는 바람개비가 보이는데 이건 이곳을 찾은 이들이 죽은 자들에게 공양의 의미로 바치는 거라고 합니다. 아, 바람개비가. 매년 7월과 10월에는 오소레잔의 보리사에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행사, 오소레잔 대제가 열립니다. 아오모리현 근처에 있는 무속인들이 찾아와 제사를 올리고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특별한 게요. 무속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 이승에 있는 이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의식, 이타코 쿠치요세를 치르는데요. 이때 정말 기묘한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한 자녀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아,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그럼 내가 암 투병할 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한 무속인이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었는데 정말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생전의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진짜 영혼이 찾아온 거네. 이거 누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야, 대단하다. 네. 아, 이게 뭔가 기운이 있는 곳이긴 한가 봐요.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이들은 지금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 사람들의 인생이 180도 뒤바꾼 정말 놀라운 특종입니다. 중동 지역에 사는 한 청년 무하마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그런데 그의 충격적인 반전 과거 IS에 몸담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누가 이렇게 개종한다고 나가면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요? 궁금하시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무하마드는 극단주의 테러 범죄단체, 군인들의 종교, 신념만이 진리라고 믿는 IS의 대원으로요. 수많은 테러를 저지르고 죄 없는 생명을 앗아간 극악무도한 테러범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천이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어느 날 시리아에서 시리아군과 전투를 벌이다 큰 부상을 입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무하마드. 기적적으로 교인들에게 발견됐지만 그의 숨은 이미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요? 여기 지옥 아닌 거 맞죠? 놀랍게도 자신이 의식을 잃었던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털어놨는데요. 오? 무하마드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의식을 잃자 빛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다는데요. 왜냐? 비록 자신이 수많은 살생을 저질렀지만 IS의 교리, 즉 신의 뜻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하마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천사가 아닌 악령들. 그리고 악령들은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겁에 잔뜩 질린 그에게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지금 죽어 지옥으로 갈 것인지 돌아가 죄를 회개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이 띄었다고 합니다. 진짜? 자신이 경험한 지옥에 큰 충격을 받은 그 무엇보다 그간 IS 대원으로서 저지른 수많은 살상과 테러 그리고 그 모든 게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지난날의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IS에서 알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사후세계를 경험한 뒤 새 삶을 열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새 삶. 청년 무하마드가 본 건 정말로 사후세계였던 걸까요? 2009년 미국 와이오밍주 어느 날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메리 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살 된 첫째 아들 윌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은 엄마 메리 닐은 2012년 발표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당시 심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믿으니 고통을 참을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죽음을 또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과연 그녀의 말은 무슨 의미인 걸까요? 약 10년 전인 1999년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 남편과 떠난 칠레 여행에서 카약을 타던 중 갑자기 카약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 어렵게 구조는 됐지만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그녀가 계속 숨을 쉬지 않자 익사 판정을 내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약 25분 뒤 메리 닐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정말 놀랍게도 의식을 잃고 있을 동안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얀 예복을 입었는데 눈이 부셨어요. 그리고 메리 닐은 천국의 들판에 앉아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체적인 날짜와 원인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일러준 뒤 그리고 아직 세상에 할 일이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그녀를 세상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적적인 경험을 한 메리 닐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장로로 재직하는 등 독실한 크리스천이 됐고요. 그리고 부디 아들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10년 뒤인 2009년 그때 경험했던 말대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리 닐은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의 죽음이 영영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 알리며 환자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신이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낸 것은 현생에서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시즌 5까지 방영되며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은 미드죠. 제니퍼 러브 휴잇이 출연한 고스트 위스퍼러.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달래주는 한 영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인기를 끈 이유, 제작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매 얘기가. 드라마 고스트 위스퍼러의 제작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벤 프레그가 그 주인공인데요. 제임스는 어릴 때부터 신령스러운 기운, 일명 오라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소통하는 모임인 한 교령회에 참석하면서 제임스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한 영매가요. 보아하니 당신도 곧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되겠군요.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뭐야? 그런데 그 영매의 말대로 제임스의 영적 능력은 점점 커졌고 심지어는 영혼을 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 거였죠. 진짜? 영매 눈에 보였나 보다. 서로 이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 알아본다. 그렇죠.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후 제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해주는 영매가 됐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화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를 통해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는 캔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제임스. 그런데 당신 곁에 있는 남자 데이비드가 고집을 부려 미안하다는군요. 데이빗이라고요? 제 약혼자였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프로 레이서였던 데이비드가 결혼을 앞두고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고집했는데요. 설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매 제임스가 약혼자 데이비드가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준 거였죠. 이렇게 산 사람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편안하게 데이비드를 좀 떠나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영혼과 산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영매 제임스. 그의 말에 따르면요. 막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은 살아있을 때와 다르지 않게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다만 그들이 걱정하는 건 살아생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 중국 텐진. 유난히 춥던 겨울날 왕씨 부부는 슬픔에 겨워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렴. 그렇게 11살 레노는 가족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또 먼저 떠나보내는 모양이군요. 네, 뭐 아까 기사에 이어서 또 슬픈 얘기네요. 사실 레노는 왕씨 부부가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잠긴 왕씨의 아내는 통 입맛도 없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임신 축하드려요. 왕씨 부부가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내고 얼마 뒤 새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왕씨 부부는 사랑스러운 아들 투안투안을 출산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 희뿌연 반점이 보였습니다.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은 설마? 왕씨 부부는 깜짝 놀라더니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까지 했습니다. 아, 왜? 아니 그 레노도 있었나? 설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반려견 레노는 갑자기 털이 빠질 정도로 유독 왼쪽 다리를 계속 핥았고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왼쪽 다리에 흉터가 생겼었는데요. 뭐야? 그런데 반려견 레노의 왼쪽 다리에 있던 흉터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반점이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서 발견된 거죠. 너무 비슷한 위치인데? 야, 이건 소름이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자기 알아보라고 일부러 긁어서 상처를 낸 걸 수도 있겠다. 이거 아니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아들 투안투안의 손목에서 발견된 반점. 반려견 레노가 자신을 꼭 알아봐달라는 징표로 남긴 건 아니었을까요? 2006년 스코틀랜드 바라섬. 이 섬을 찾은 6살 소년 캐머런 맥컬리는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 라며 기뻐했는데요. 자, 이 소년 캐머런과 하얀 집에 얽힌 비밀. 200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태어난 캐머런. 그런데 캐머런은 말을 하기 시작한 2살 때부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전에 살았던 곳은 바라섬의 하얀 집이야. 거기서
엄마, 아빠, 형, 누나, 강아지랑 살았어. 캐머런은 엄마가 한 번도 말하거나 알려준 적도 없는 바라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바라섬은 캐머런이 사는 곳에서 무려 257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요. 유명 관광지도 아닌 전초 기지였습니다. 와우. 그리고 캐머런은 흑백 점박이 무늬의 강아지를 키웠고 아빠의 이름은 쉐인 로버트슨,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고요. 엄마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지. 그런데 바라섬에 있다는 하얀 집의 화장실 수, 또 침실 창문에서 해변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게 보인다라는 등 정말 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집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했고요. 그 뒤로 계속 전생에 살았던 바라섬에 데려다 달라고 울고 불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엄마는 심리학자, 또 아동 교육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머런은 TV 같은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들 캐머런과 아동의 환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짐 터커 박사와 함께 바라섬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라섬의 한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캐머런이 말한 로버트슨 일가가 하얀 집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거죠. 어머. 이거 뭐 정말 소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엄마 짐 박사는 캐머런을 데리고 하얀 집을 방문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로 충격입니다. 난 벌써 충격인데. 정말 캐머런의 말대로 화장실이 3개가 있었으며 어. 침실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정원엔 캐머런이 종종 얘기했던 비밀 통로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빼박이다. 비밀 통로는 알기 힘들죠.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전생의 기억이 다시 그를 환생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1962년 레바논의 한 마을.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20대 여성 하나는 첫째 딸 레일라와 둘째 딸 갈랄에 이어 셋째 아들을 출산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슬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난 곧 당신 곁을 떠나겠지만 환생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남편 파루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요. 그 뒤로 몇 년간 더 투병하다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 근데 자기가 죽을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저런 건 진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난이 사망한 지 열흘 뒤 레바논의 또 다른 마을에서는 어여쁜 딸 수잔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수잔이 2살이 될 무렵 나는 하난, 내 딸 레일라.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더니 파루크, 갈라레 등 수잔의 부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을 얘기했는데요. 오, 이거 아까 그 죽은 하나의 딸들 이름이잖아요. 갈라레, 레일라. 맞아. 맞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대체 무슨 일인가 하다가 혹시나 마음에 수잔이 언급한 이름들을 수소문해서 결국 하난의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난의 가족들을 본 수잔은 놀랍게도 한 명씩 손으로 짚으며 어머.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다 맞췄고요. 그 뒤엔 수잔이 종이에 7자리의 숫자를 적었는데 이 숫자는요. 하난의 집 전화번호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잔은 첫째 딸 레일라와 둘째 딸 갈라레를 보며 옛날, 수술 전, 보석이라는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생전에 하난이 자신의 보석을 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오빠에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아 너무 안 믿긴다 이거. 그런데요. 수잔이 성인이 된 뒤의 모습이 또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어머 비슷하다. 아니 이게 진짜 지금 닮았다.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눈매나 콧볼 쪽이나 이렇게 앙 담은 인매 쪽이 특히 인매가 저는 비슷하다고 닮았어. 인매가 닮았어요. 환생을 예감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족을 찾아온 여인. 그녀를 환상하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곳곳에 잠들어 있는 고대 마야 문명. 그런데 마야 문명이 남긴 흔적들에 정말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에 위치한 팔렌케 유적지. 이곳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600년대 마야의 부흥기를 이끈 파칼 왕의 무덤과 사원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 탐사팀은 파칼 왕의 무덤이 있는 비문의 신전 지하에서 길이와 폭이 60cm가량 되는 지하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위에 저런 지하 수로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죠. 네. 파칼 왕의 지하 묘실에서 신전 앞 산책로까지 이어진 수로는요, 단순히 물이 흐르는 수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수로는 사후 세계로 가는 통로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고대 마야인들은 파칼 왕의 영혼이 이 수로를 통해 사후 세계로 건너간다고 믿었다는데요. 어머, 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수천 년 전 고대 마야인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영혼이 몸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은 사후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로, 즉 물은 삶의 순환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결정적으로 파칼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한 쌍의 귀마개에서 죽은 자를 물에 잠기게 해 사후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마야인들은 이제 물을 통해서 사후 세계로 간다 이렇게 믿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팔렌케 유적지에서 발견된 수로뿐 아니라 마야 문명의 발원지인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도 사후 세계로 통하는 곳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엔 마야인들이 신성하게 여긴 수천 개의 천연 지하 샘물 세노테가 있는데요. 많은 세노테들이 수로를 따라 내려가면 지하 수중 동굴을 통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구조인데, 마야인들은 이 세노테가 팔랑케 유적지에서 발견된 지하 수로처럼 사후 세계로 가는 통로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고대 사람들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믿은 것 같아요. 멕시코 지하에 있는 수로들 그 너머엔 고대 마야인들의 영혼들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에 위치한 영토 분쟁 지역 골란고원. 이곳에 있는 한 마을에 머리에 붉은 반점이 있는 아이 알레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래보다 꽤 일찍 말이 트인 알레포. 그런데 말입니다. 3살이 되던 해에 알레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하페즈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그 남자가 나를 죽였어요. 그 나이 애들이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막 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이상하잖아. 네, 좀 죽이다라는 특이하죠. 표현 자체가 좀. 드라마 보고 따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처음엔 알레포의 부모 역시 아이가 그저 뭐 어디 이야기를 뭐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알레포의 얘기는 더 구체적이고 내용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알레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마을을 함께 찾아갔는데요.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된 부모, 그리고 그 노인에게 아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하페즈? 하페즈는 4년 전에 실종된 우리 마을 청년인데? 진짜? 정말 놀랍게도 4년 전 이 마을에서 하페즈라는 청년이 일을 하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4년 전이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시기까지 합치면 대충 맞는 거예요. 만 3살이라고 맞네, 했죠. 딱 맞는 맞네. 거예요. 맞네. 한생이네. 그리고 갑자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 알레포. 부모님과 마을 노인은 앞서가던 아이를 뒤따라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아이는 어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뭔데? 왜? 자, 그곳은 특별한 게 없는 그냥 맨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든 노인은 알레포가 가리킨 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 속에서 발견된 백골. 어머. 그냥 가리켰는데 100골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데 놀라운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또 뭔데? 급기야 아흐메드가 흉기로 제 머리를 내리친 뒤 여기에 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만약에 마을에 아흐메드라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 후덜덜이죠.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인데? 후덜덜이죠. 어땠을까요? 아흐메드라는 청년이 마을에 실제로 있었다고. 알레포가 백골의 위치뿐만 아니라 흉기를 벌인 장소, 하페즈를 죽인 범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집어내자 결국 아흐메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 어머.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도 밝혀내기 힘든 그거를 본인의 기억으로. 그리고 또 하나. 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죠? 알레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붉은 반점. 왜 반점이나? 피? 이 붉은 반점의 위치와 백골의 머리에 난 흉기의 상처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아, 너무 이상하다 이거. 와, 너무 무서운 얘기다 이런 거.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다. 3살 꼬마의 놀라운 사연.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환생이 아니라면 말이죠. 평범한 주부였던 아니타는 갑작스레 림프종 진단을 받은 뒤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2006년 2월의 어느 아침 나날이 쇠약해져 가던 아니타는 급기야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점점 죽음이 아니타를 덮쳐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아니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더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저기 있는데? 급기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아니타의 눈에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와. 그런데 그때 아니타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그는 바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던 거군요. 사랑하는 나의 딸 아니타. 나는 늘 이곳에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던 아니타는 아버지를 만나자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며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아니타,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야. 하지만 여기 남을지 네 몸으로 다시 돌아갈지는 네가 선택할 몫이란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니타는 왠지 다시 깨어나면 더 이상 암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눈이 떠진 아니타. 진짜? 아니, 사망 선고 들었다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뭐예요? 아까 아니타가 암이 사라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에? 실제로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타의 온몸을 뒤덮고 있던 종양들이 단 4일 만에 무려 70%나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5주 정도가 지나자 아니타의 몸에서 아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암 때문에 거의 혼수 상태까지 가고 사망 선고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말기를 지나서 아예 그냥 끝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예. 이거 야, 너무... 이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야, 진짜 이게 아버지가 뭔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선물 주신 건가? 이거 진짜 기적이네. 자, 현실판 지옥이라 불리는 이곳의 정체는요. 무려 축구장과 비슷한 크기의 거대한 불구덩이 싱크홀입니다. 저것도 누가 조작을 한 거죠? 아니에요? 포토샵 아니에요?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절대 반지 던져야 될 것 같아. 맞네. 그런데 이 싱크홀이 더 놀라운 점은요. 화산 근처가 아닌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문을 연 그 시작은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런. 자, 1971년 구소련은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다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질학자들을 보내서 그 일대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카라쿤 사막 한복판에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파내려 갔는데 그런데 그만 집안이 붕괴되어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 바람에 장비는 물론이고 작업을 하던 인부들까지 추락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붕괴된 곳에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이 가스가 만일 근처의 마을로 들어갈 경우에 이 일대가 한순간에 불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였죠. 결국 구소련의 지질학자들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구멍에 불을 붙여서 땅속에 있는 가스를 모조리 소진하자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예상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 싱크홀엔 상상 이상의 가스가 매장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7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도씨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 사람이 갈 수가 없는 데죠? 아까 사진 보셨지만 이 사진 말고 가요? 다른 사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거. 저기요. 어머. 네.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이색 여행지로 찾는 용감한 여행객들이 꽤 있습니다. 워낙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힘으로 끌 방법도 찾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꽃이 많이 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포르투갈어로 꽃을 의미하는 플로레스라 이름이 붙은 이 섬에는요. 1639m 높이의 클리무투 산이 있고 그 안에는 화산 폭발로 생긴 3개의 호수, 클리무투 호수가 있습니다. 이 산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 뽀모에 사는 리오족들은요. 예로부터 자신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이 클리무투 호수에 깃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영혼들은 다 같은 호수에 깃드는 게 아니라 영혼의 특성에 따라서 3개의 호수에 나누어서 깃든다고 합니다. 재밌다. 제일 서쪽에 위치한 숲으로 감싸져 있는 검푸른 호수 티우 아타 부푸는요. 나이든 사람의 영혼이 모인다고 하고요. 이 호수와 조금 떨어져 있는 옥색 호수의 이름은 티우 누아 무리 쿠파이로요. 젊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호수는 티우 아타 폴로로 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악한 사람의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해. 일부러 인공 색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 그렇죠? 물감 풀어놓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삼색 호수가 영혼이 모인다는 전설만큼이나 신비로운 이유는요. 하루에도 오전 오후에 따라 또 건기와 우기에 따라 신기하게도 색이 옅어지기도 하고 또 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게 어떤 원리로 저렇게 되는 걸까요? 진짜? 학자들은 호수 밑에 있는 토양의 화학 물질 때문에 색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이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요. 추측입니다. 하지만 리오족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호수에 깃든 조상의 정령이 변덕을 부려서 색이 변하는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리오족에게 클리무트 호수는 예로부터 조상이 깃드는 신성한 공간으로 소원을 빌거나 병을 고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리오족의 이런 믿음과 전통은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 이승에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지난해 전 세계 사망자 수는 무려 6천만 명. 매일매일 약 16만 명의 사람들이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테러 등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실제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겁니까?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발표한 1대 29대 300의 법칙, 즉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하인리히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자, 인간의 죽음이란 운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였죠. 자, 그 근거로 우리에게 영화로 잘 알려진 데스티네이션 현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영화에서는 우연한 계기로 사고 현장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순서에 맞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데스티네이션 현상이 세계 곳곳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자,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사는 데이비드 서킷. 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요 라며 갑자기 두통을 느낀 데이비드. 그가 잠시 건물 밖으로 나온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은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가 일하던 그 건물은 바로 세계 무역센터 어머머머. 911?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거를 징후로 느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피를 해서 죽음을 모면했던 거죠. 어머머. 9.11 테러의 희생자가 될 뻔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데이비드. 생존의 기쁨도 잠시, 황당하게도 감전사고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자, 여기서 놀라운 건 그의 사망 날짜가 2003년 9월 11일이었다는 겁니다. 무섭다. 근데 요거 하나로만 보면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거를 더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이 같은 데스티네이션 현상이 또 있습니다. 2012년 6월 캐나다 토론토의 이 센터. 당시 식사 중이던 20대 여성 제시카 거미는
불현듯 주변 공기가 탁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식사를 멈추고 식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정체모를 불안감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그녀. 그런데 사건 이후 단 48일 만에 또 다른 총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웬일이야. 그 두 사건은 좀 우연일지로 보기엔 너무나 소름 돋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게다가 같은 날짜, 같은 방법. 할리우드의 원조 섹시 스타이자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건강미를 자랑하는 샤론 스톤. It's nice. 우리 세 분의 어떤 접함에서 아, 그럼 사춘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미를 자랑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그녀가 과거에 사후세기를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 샤론 스톤은 자신의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요. 라고 당시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샤론 스톤은 곧바로 MRI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MRI 검사 도중에 기계 속에서 의식을 잃고 만 그녀. 그녀는 MRI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응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샤론 스톤이 의식을 잃었던 시간 동안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사후세계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새하얀 빛의 폭발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얀 빛의 소용돌이가 샤론 스톤을 덮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막 안쪽으로 피가 고인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녀에게 샤론, 우린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라면서 그녀를 천국 밖으로 떠나보냈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의식이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진짜. 2001년 수술 도중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믿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신에겐 선물 같았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것은 천국이었을까요? 자, 2003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 수술 도중 사망 선고를 받은 한 남자. 그런데 사망한 지 무려 30분이나 지난 뒤에도 다시 살아났다면 믿겨지십니까?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난 이 남자. 자, 미국의 가스펠 가수 토니 데이비스인데요. 자, 2003년 6월 30일 토니 데이비스는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에 묻지마 총격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남성은 그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댔고요. 당황한 그는 괴한을 피해 있는 힘껏 도망쳤지만 그를 향한 총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토니 데이비스가 폭력 조직의 가입 절차였던 무차별 총기 난사의 타겟으로 희생을 당한 겁니다. 어머. 자, 결국 그에게 날아든 수십 발의 총알 중 5발이 토니의 몸과 다리를 관통했고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망 선고를 받은 지 30분 만에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 말도 안 돼. 정말 이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일단 뇌에 피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분 안에 막 뇌에 피가 안 가면 맞아요. 뇌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30분이나 지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자,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토니 데이비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총상을 입은 왼쪽 다리는 절단해야 했고요. 목소리까지 잃어서 말조차 하기 힘들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목숨만큼 소중했던 목소리와 또 다리까지 잃게 된 그는 절망에 빠졌는데요.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들린 목소리.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라. 자, 마치 신의 계시와 같이 들린 음성. 결국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아이고. 자, 바로 그때 토니는 자신의 왼쪽 다리에서 온기를 느꼈고요. 에?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왼쪽 다리와 성대가 다음 날부터 재기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는 자신이 사망했던 동안에 하얀 구름 위에 누워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보았습니다. 라며 사후 세계를 경험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는데요.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태국 시사켓에 사는 44살 사콘 사치와 씨.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2015년에 대만으로 어비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간 지 2년이 지난 작년 5월 가족들은 경찰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경찰들은 대만에서 무연고 시신이 발견됐는데 신원이 사건으로 확인됐으니 인수에 가라는 것이죠. 게다가 경찰이 밝힌 사인은 폐혈증, 감염으로 인해 전신에 염증이 퍼져 시신은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 그 자체였다는데요. 어쩔 수 없이 더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사건의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온 가족들. 그를 애도하며 장례식을 올리고 슬픔 속에 화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2월 16일 누군가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넌 죽었잖아! 그 남자의 정체 무려 화장까지 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말하지 마. 아니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래 그렇지.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돼. 자, 이 사건은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울지도 웃지도 못할 황당한 사건입니다. 대만에 간 사건은요. 일하던 중에 신분증을 도둑 맞았는데 그 신분증을 훔쳐간 남성이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신분증을 갖고 있으니 경찰은 더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처리를 해버린 거죠. 자, 어쩌다 보니 정말 인생을 두 번 살게 된 사건. 지난해 말 황당한 죽음, 인생 두 번 산 이야기로 많은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비록 웃픈 해프닝이었지만 사건의 가족들은 그가 살아 돌아와서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뼈로 만든 도구를 썼어요. 전 2번 결혼해서 10명의 애를 낳았죠. 그때는 엄청난 무게의 돌을 날랐어요. 그래요. 전 이집트 시대의 노예였다고요. 만약 이 시대를 초월한 전생의 기억들이 한 여자의 전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종종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행정 수도인 프리토리아에 사는 조이 버웨이 또한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이 버웨이가 3살이 되던 해 엄마, 전 옛날에 돌과 동물뼈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잠은 동굴에 잤어요. 어디에서도 배운 적도 누구도 알려준 적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딸.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딸아이가 전생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시대와 인물이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딸 조이가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기억해낸 전생만 해도 무려 10가지. 되게 많다. 그중에 비교적 최근 전생, 1900년대에 살았던 전생까지 이야기합니다. 조이는 남아공의 한 정치인의 손녀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고요. 당시에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이가 하는 얘기 지금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해요, 지금. 네. 그래서 부모는 곧바로 이 일들을 확인해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뭐 같은 남아공이니까. 그렇지. 가볼 수 확인할 있잖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확인 결과 조이가 말했던 정치인은 남아공 건립 전 옛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 폴 크루거였고요. 어머? 그리고 정치인 폴 크루거의 손녀 중에 10명의 자식을 낳은 여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 중에 90세를 넘긴 딸이 조이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그렇죠. 재밌는 게 엄마가 5살인데 딸은 90살인 거예요. 네. 이 둘은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가족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조이가 이야기해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기자의 방송에서 또또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전 기자의 집 애완견이 또또인지 알지만 다른 사람 집 애완견 이름까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조이가 가족만 아는.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는 전생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믿겨지진 않아도 바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전생을 너무 믿었어요. 다시 환생한다는 거를. 그래서 1975년에 죽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을 막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이들 중에 하나가 나지 않을까 막 이래가지고. 아니, 너무 우리가 전생 얘기만 하는데 다음 생에 뭐 되고 싶으세요? 정 기자님. 전 되게 단순한데 카사노바로 태어나고 야 정말 이번 생에 못 경험했던 딱 카사노바는 딱딱 알면 딱 보면 여자들 마음을 알잖아요. 네. 하루만이라도 경험해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지.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모르겠어요. 초미녀로 한번 태어나. 초미녀로? 초미녀. 왜? 어떤 사람인지 뭐 궁금해. 너랑 나랑 만나면 되겠다. 카사노바 만나서 나 만나서 버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미래 연인. 아니, 그럼 한 기자님은요? 저는요. 오토바이? 저는 바람이 불고 싶어요. 전 세계를 누비고 싶어요. 좀 나가라. 문 좀 열어. 왜 그래? 아니, 한기 좀 시키 때문에. 아니, 더운데. 1990년대 유럽 각국의 유명 음악 차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4인조 락밴드 배드핑거의 Without You. 이거
전 세계인의 귀에 친숙한 이 노래에 섬뜩한 저주가 서려 있습니다. 배드핑거 멤버 피트 햄과 에반스는 죽기 살기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 곡이 바로 Without You였던 겁니다. 좋은 노래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70년대를 풍미한 미국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해리 닐슨이 Without You의 음악적 가치를 알아보고 판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배드핑거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던 터라 헐값에 판권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안 돼.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해리 닐슨이 부른 Without You는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4주 동안 1위를 점령, 그 최고의 인기곡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리 닐슨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할수록 원곡자인 배드핑거는 박탈감과 또 허무함에 시달리다 피트 햄과 톰 에반스는 차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멤버들의 한이 노래에 맺히기라도 한 걸까요? 해리 닐슨은 그들의 방탕한 생활에 허우적대다 1994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바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가수, 바로 세계적인 팝 디바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그녀는 1993년 3집 앨범인 뮤직박스에 Without You를 커버곡으로 실었는데 그녀의 대표곡으로 꼽히며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그녀를 세계 최고의 팝 가수로 인정을 했다는데요. 자, 하지만 제 아무리 세계적인 팝 디바라도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당시 2001년 7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머라이어 캐리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뉴스였습니다. 아우, 몰랐네요, 저것도. 과연 이 곡은 정말 죽음을 부르는 저주받은 곡일까요? 죽음이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히 늙지도 또 죽지도 않는 한 남자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유대계 포르투갈인으로 알려진 생 제르맹 백작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의 신출 귀몰 사연은 이렇습니다. 죽은 지 1년 뒤인 1785년에 프리메이슨 프랑스 지부에서 생제르맹 백작이 대표로 선출돼 활동을 했고요. 생제르맹 백작이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인 1787년에는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 앞에도 나타납니다. 모든 질서를 뒤집을 만한 대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경고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16세는 사형을 당하게 되죠. 늘 40대 중반의 얼굴을 하고 더 이상 늙지도 죽지도 않는 정말 불로불사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생제르맹 백작.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에 따르면 생제르맹 백작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모든 진실을 아는 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단지 불사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까요? 증명되지 않은 금단의 영, 사후세계. 자, 그런데 그곳에 아빠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무려 천국에서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 엄청난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8살 소년 랜든 휘틀리는 아빠 앤디, 엄마 줄리와 함께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큰 사고에 아빠 앤디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극적으로 구조된 랜드는 심각한 머리 외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4일 만에 랜든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깨어난 랜든은 엄마에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천국에 있었어요. 우와! 랜든은 아빠의 죽음을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마,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2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제 형제 같았어요. 뭐야? 사실 엄마 줄리는 랜든을 낳기 전에 2번의 유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2번도 맞힌 거네요. 랜든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한 장소에서 함께 있었고요. 단박의 형제인 걸 알 수 있었다고. 자, 현재 랜든은 성인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날 그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천국에서 아빠와 형제들을 만나 작별 인사라고 하고 온 소년이 있다면요.
죽은 지 1년 반 만에 엄마 아빠 품으로 다시 돌아온 소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영국 노썸버랜드 헥삼에 사는 폴락 부부에게 11살 조안나와 또 6살 제클린, 귀여운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5월 5일 두 자매가 교회를 가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두 딸이 떠난 다음해인 1958년 초 임신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해 10월 쌍둥이 자매 제니퍼와 질리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을 처음 본 폴락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왜요? 제니퍼의 이마에 1년 반 전에 죽은 제클린의 이마에 있던 흉터와 비슷한 모양의 점이 있었던 겁니다. 또 엄마, 메리 인형이랑 수잔 인형은 어디 있어요?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죽은 두 자매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인형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달라고 보챘던 겁니다. 어우, 소름 끼치죠? 네, 특히나 저 이름은, 인형 이름은 죽은 딸이 붙여줬던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거 소름인데. 게다가 4살이 되던 해에 죽은 두 자매가 살았던 헥삼거리를 지나게 된 쌍둥이는요.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는데 저기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저기예요. 하면서 죽은 두 자매가 다녔던 학교를 자신들이 다녔다고 얘기를 했고요. 와, 그럼 진짜 뭐 이거 환생이에요? 그것도 같은 부모한테? 그렇죠. 똑같이 자매로? 와, 이건 너무 놀랍다. 모르던 기억까지 그냥 그렇죠. 해버리니까. 정말 조안나와 제클린이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걸까요? 1916년 중국 산시성 페이커우 마을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원키. 엄마, 전 전생에 시안성에 살던 상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은 허난성에서 여자애로 환생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황당한 얘기를 그저 웃어넘겼다는 가족들. 시간이 지나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렸던 원키. 하지만 그녀의 전생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가 살았다는 산시성과 허난성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녀가 시안성과 허난성 두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지역의 사투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다른 언어 수준이에요. 중국은 이제 지역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네. 그 TV에 다 자막이 달릴 정도로 그럼요. 이해를 못 못 알아들어요. 하니까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던 데 가서 그 지역의 사투리를 썼다는 아, 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하죠? 또 자신의 두 번째 생이라고 주장한 허난성의 한 부유한 집에서 예원고라는 이름을 가진 딸로 태어난 기억까지 떠올리는데요. 남장을 하고 판우빙이라는 이름으로 장원급제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가족들은 그녀의 너무나도 생생한 증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승의 기억뿐 아니라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일까지 술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죄목은 남장을 하고 대리시험을 치른 죄. 이 일로 염라대왕의 헛된 질책을 받은 그녀는 다시 태어나면 페이커우 마을에 관세음 사원 짓는 일로 죄를 덜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놀라운 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할머니는 결혼 후 88세가 되도록 사원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소리는 홍콩의 유력 일간지 대기원시보에 실리면서 큰 화제가 됐고요. 무려 200년 전의 전생을 기억하고 심지어 사후세계에 있었던 기억까지. 과연 할머니의 말은 진실일까요?